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을 운영하는 50대 약사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매와 결혼한 큰딸과 예쁜 손녀가 있습니다. 아직 환갑도 안 되었는데 딸의 손녀까지.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 같죠? 오늘 저는 저의 이 기구하고도 가슴 아픈 하지만 감동적인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사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죠. 의대를 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긴 했는데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때는 여자 직업 중에 최고라는 약사가 인기가 많아서 약대에 진학해서 졸업하고 약국에 취직해서 돈을 벌었죠. 저희 집안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서는 동생들은 앞으로 네가 책임져야 한다. 여자인데도 돈 들여서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는 이유가 있겠지. 다른 집 같았으면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바로 취직시켰을 거야. 명심해. 이런 말을 늘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왜 부모 책임을 자식에게 떠넘기냐 하겠지만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대학 다닐 때부터 과외해서 동생들 과외비 내고 또 졸업해서는 월급 타서 동생들 학비 대고 옷 사입히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참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네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바보 멍충이처럼 사니까 남편도 꼭 그렇게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달리 겨우 대학 나와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부모님 생활비에 동생들 학비 대면서도 자기가 번 월급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한번 제대로 못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멍충이들끼리 결혼을 하니 살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부모님은 왜 그렇게 아프신 데가 많은지, 왜 동생들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왜 돈이 좀 모일라 치면 목돈 들어갈 곳은 많은지, 오히려 둘이 만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이 만나서 서로를 뜯어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각하면 징그럽고 지긋지긋한데 뭐 또 나름 아이들도 낳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우리 애들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이었나? 애들이 이제 겨우 커서 한숨 돌릴 때였습니다. 그날도 딱 요맘쯤이었어요. 여름이 오려고 할 무렵이었으니까요. 그날 아마 애들 유치원에 제가 갈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애들 때문에 오전에 약국을 비워야 했죠. 그해 저는 독립해서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하는 병원을 따라 1층에 약국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하던 일을 잠시 접고 약국 운영을 돕고 있었네요. 그렇게 얼른 일을 보고 약국으로 돌아왔는데 약국 입구가 소란스럽더라고요. 여자가 우는 소리도 들리고 아기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 와중에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러면 어떡해요.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알만한 어른이. 이거 절도이고 당신은 도둑질하다 잡힌 거야. 울어도 소용없으니 거기 가만히 있어요. 신고할 거니까. 좀처럼 언성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 저러는 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뛰어들어가 보니 약국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진열대의 약들이 우르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웬 젊은 여자가 바닥에 엎어져 통곡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의 등에는 아기가 엎어져 있었어요. 여자는 자신을 거칠게 끌어안치고 뒤돌아가려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더군요. 사장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아기가 아파요. 그 말에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그 여자가 업고 있던 아기에게 손을 뻗었어요. 세상에 온몸이 불덩이더군요. 애기 엄마, 빨리 이 포대기 좀 풀어봐. 빨리. 선생님, 선생님, 우리 아기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애가 왜 이래? 여보, 체온계 가져와 빨리. 냉장고에 생수 한 병도 꺼내와. 수건도. 빨리. 아기의 체온은 39도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술도 타들어가고 있었고 기저귀도 말라붙은 게 탈수도 꽤 진행되어 보였죠. 더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애기 엄마, 빨리 따라와. 애기 몇 개월이에요? 이제 2달 됐어요. 우리 아기 어떡해요? 저는 허겁지겁 위층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신생아들은 탈수가 가장 위험해서 자칫했다가는 큰일이 날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위층 병원은 내과이기는 했지만 제가 아기를 껴안고 허겁지겁 달려오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주더군요. 다행히 아기는 열이 좀 내리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네요. 아기 엄마, 애기 수액 맞고 일어나면 배고파 할 텐데. 분유 먹여요? 이럴 때일수록 잘 먹여야 해요. 저를 따라다니며 울기만 하던 아이 엄마는 아이가 잠들자 그제야 진정이 좀 된 것 같아 보이더군요. 그런 아이 엄마가 제 말을 듣고 머뭇거리며 미적대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아이 엄마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초췌하고 안 되어 보이더군요. 움푹 꺼진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하고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대충 질끈 올려묶은 데다 펑퍼짐한 추리닝 바디에 후줄근한 티셔츠. 형편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젊은 애기 엄마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아기띠 대신 낡은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있는 거며 아기 내복도 영 낡아 보이는 것이 한눈에도 사연이 있어 보였죠.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아기 엄마를 안치고 차분하게 다시 말을 붙였어요. 아까 약을 훔쳤다고 했죠. 왜 그랬어요? 아기 치료할 돈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아기가 그저께부터 열이 너무 나는데 물수건을 아무리 올려도 안 떨어지고 먹은 것도 다 토하고 해서 정말 죄송해요. 해열제라도 먹이면 될 것 같아서 순간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순간 어제와 그제 이 애기 엄마가 우리 약국에 들어와서는 쭈뼛쭈뼛 진열장만 기웃대다 돌아간 사람인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바쁜 시간이었지만 아기를 업고 들어와 꼭 살 것처럼 진열장을 기웃거리다가 그냥 나가버렸던 것을요. 아니 그래, 대체 뭘 하길래 해열제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애기 아빠는 애가 이렇게까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애기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자 애기 엄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애기 엄마가 털어놓은 사연은 참 기가 막히고도 믿겨지지도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미혼모여서요. 애기 아빠가 군대 가서 연락도 안 되고 집에서는 아빠 없는 아기 가졌다고 쫓겨나서 시설에서 아기는 낳았는데 애기가 너무 어려워 일을 할 순 없고 해서 애기 엄마는 이제 갓 22살, 아주 꽃다운 나이였죠. 남자친구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군대로 내빼고 바로 연락을 끊어버리고 집에서는 집안 망신이라고 완전히 쫓겨난 모양이었습니다. 간신히 미혼모를 받아주는 무슨 시설에서 아기는 겨우 낳았는데 아기를 입양 보내는 걸 거부하고 시설을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 살아온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이야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있고 사람들 인식도 바뀌긴 했지만 그때는 미혼모라고 하면 무슨 범죄자나 벌레 보듯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보통의 미혼모들이 아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애기 엄마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자기 아이에게는 꼭 엄마가 있었으면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입양 보내기 싫어서 맨몸으로 나와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이었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구했어요? 애기는 어떻게 하고요? 편의점에서 했는데요. 아기를 두고 다닐 수가 없어서 야간 시간대 몰래 아기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들켜서 그랬습니다. 생후 한 달이 조금 지난 아기를 도저히 방에 혼자 두고 다닐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적게 오는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몰래 아기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게 안 들킬 리가 없었겠죠. 가끔 사정을 봐주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미혼모라고 하면 경멸하며 해고했고 그렇게 저번 주를 마지막으로 애기 엄마는 2만 원으로 일주일을 버텼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모유가 나왔지만 이제는 모유도 끊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우유를 사서 먹이다 이지응이 된 것이었죠. 아기는 몸에 맞지 않은 우유를 먹고 탈이 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아기를 잡을 뻔하다니. 애기 엄마의 사정이 딱하다 못해 황당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남편을 시켜 분유와 젖병을 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애기 엄마를 약국 옆에 딸린 우리 집으로 데려갔어요. 급하게 밥을 하고 미역국을 끓여서 밥상을 차리고 남편이 사온 젖병을 삶고 분유를 타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빨리 먹어요. 그래야 젖도 잘 나오지. 얼른. 애기는 내가 먹일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던 애기 엄마는 막상 밥상 앞에 앉히자 몇 끼는 굶은 듯 허겁지겁 밥을 먹더군요. 아기도 품에 안아 젖병을 갖다 대자마자 꿀꺽꿀꺽 한 병을 다 비워냈습니다. 이 딱한 모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유를 쭉쭉 먹는 아가를 보며 생각이 잠겼죠.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또 지원이 되는 걸 살펴보고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분유를 다 비운 아기가 만족스러운 듯 젖병에서 입을 떼고 두리번대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때가 마치 운명 같았던 순간이라고 기억합니다. 아기는 저를 보더니 방긋 웃어 보이더군요. 뽀얀 피부에 까맣고 큰 눈동자, 발그레한 뺨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날부터 그 애기 엄마는 저희와 같이 지내다시피 했어요. 사실 그때 저희도 상황이 그다지 좋진 못했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국을 개업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듭니다. 인테리어도 그렇고 약국 자리를 잡으려면 병원에도 꽤 많은 공을 들여야 하거든요.
거기에 매달 나가는 월세에 양가 부모님들 생활비, 틈틈이 나가는 병원비에 동생들 학비까지. 사실 큰 빚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워낙 바보 멍충이로만 살아와서인지 새근새근 잠든 천사 같은 아기와 그 옆에서 골아떨어져 버린 아직 철부지와도 같은 그 어린 애기 엄마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녀를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돕기로 했네요. 물론 저와 똑같은 바보멍충이 남편도 동의했죠. 저희 부부는 길 건너 고시원에 살고 있던 애기 엄마의 고시원비를 내주고 애기 엄마를 우리 약국에 취직시켰어요. 기초수급자 신청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남편도 쉬고 있던 인쇄업을 다시 하려던 참이어서 약국 업무를 맡아줄 직원이 필요하기도 한때였죠. 애기 엄마는 아기와 같이 출근해서 약국일을 보고 약국이 문을 닫으면 같이 우리 집으로 가 저녁을 먹고 아기를 보다가 잠만 고시원으로 가서 잤습니다. 다행히 약국 손님들은 약국에 아이가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서로 안아보려고 하고 아기 옷 같은 것을 사서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기를 보려고 일부러 우리 약국에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자기 손주가 쓰던 아기용품도 많이 나눠주셨죠. 우리에게 아기는 허락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복덩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기는 너무나도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기뿐 아니라 아기 엄마, 아니 지연이도 우리에게는 복덩이가 되었네요. 성격이 워낙 싹싹하고 머리가 좋아서 일도 금방 배워 그 누구보다 약국을 알뜰하게 이끌었어요. 한 번이라도 왔던 손님은 어디가 불편했었고 어떤 약을 받아갔었는지까지 다 기억했고 복잡한 약 이름이나 특징, 주의해야 할 점 등 이런 것들도 금방 외웠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척척 챙겨주니 약사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했네요. 게다가 성격이 어찌나 싹싹한지 약국을 찾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원성이 높아지거나 신경질적으로 구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늘 환하게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손님들을 대하니까 약국은 늘 손님들로 붐볐어요. 게다가 얼굴은 또 얼마나 예쁜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내고 보니 지연이는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뽀얀 피부에 큰 눈, 초롱초롱한 눈망울, 늘씬한 몸매. 그래서인지 애엄마인데도 좋다고 매달리는 남자들이 꽤 많았죠. 지연아, 맨날 소화제 사러 오는 손님이 명함 두고 가더라. 너한테 전해주라던데? 아, 엄마도 그냥 버리지 왜요. 내가 웬만하면 버렸지.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훤칠하고 직장도 좋아. 내가 그 동네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사람이 반듯하고 집안도 나쁘질 않대. 아니, 언제 그렇게 알아보셨대? 내가 또 이혼남이거나 애 딸린 후레비일까봐 얼른 후보조사 좀 했다. 어디 다 늙은 애 딸린 후레비를 갖다 붙일까봐. 이 사람은 총각이래. 엄마, 총각이면 더 안 되죠.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어디 애 딸린 여자한테 갖다 붙여요. 그맘때쯤 이제 아가도 조금 커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도 손에 잘 익혀서 척척 해내고 있고 올 초에는 언제 또 그렇게 모았는지 알뜰하게 월급을 모아서 원룸이지만 전셋집으로 이사도 했더군요. 이제는 한숨 돌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 했지만 지연이는 과거 상처가 아직 남았는지 남자라면 고개부터 저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우리 사이를 먼 친척 동생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연이도 사연이 있어서 남편이 일찍 죽은 것으로 이야기해 두었더군요. 그래서인지 애 딸린 호래비부터 시작해서 이혼남, 노총각들을 소개시켜준다는 중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연이에게 반한 총각들이 구애를 하기도 했지만 지연이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네요. 저는 가끔 젊은 나이에 지연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딸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죠. 어느 순간부터 지연이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는 나이 차이가 나긴 했지만 약국이 끝나면 지연이와 저는 같이 퇴근해서 집으로 함께 가 늘 우리 아이들과 같이 밥 먹고 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칭이 엄마가 되었죠. 우리 아이 둘과 지연이, 그리고 지연이의 딸. 졸지에 자식이 넷으로 늘어난 집에는 늘 북적북적하고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지연이는 제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약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사실 점점 나빠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점점 나이 먹어가시면서 병원비 지출이 늘어났고 동생들의 학비 지원은 끝났지만 지연이도 있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아졌거든요. 그 일이 있었던 봄에는 특히나 힘들었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3배나 올린 거였죠. 네? 아니, 갑자기 3배를 내라뇨. 사모님,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가 여기서 몇 년을 약국을 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갑자기라니. 약사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다다음 달에 계약 끝나잖아요. 재계약하시려면 월세를 더 내시던가 아니면 나가주세요. 네? 나가라니요. 저희가 나가면 병원은 어떡해요? 근처에 가까운 약국도 없는데 갑자기 월세를 이렇게나 올리시는 건 저희 보고 나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병원은 병원이고 왜 그쪽이 병원 걱정을 해요? 암튼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니까 다음 달까지 어떻게 할지 얘기나 해줘요. 건물주는 이렇게 말하고 툭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갑자기 월세를 3배나 올린다는 건 나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건물주는 2층 병원장의 누나였어요. 분명히 우리를 내쫓고 새로운 약사를 들여 약국 문을 열 생각인 듯 했네요. 엄마, 뭐래요? 아휴, 월세를 3배로 올리겠대. 싫으면 나가라고 그러네. 진짜 양심 없는 것들. 어쩐지 계속 손님이 온다고 약사들 만나는 것 같다고 간호사 언니들이 그러더니.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근처 다른 상가를 알아봐야 하나? 아니, 왜 우리가 나가야 해요? 그동안 저 병원에 갖다 바친 게 얼만데. 매달 사례비 바치는 것도 모자라 병원 회식에 점심 식대까지 전부 우리가 계산하고 지들 친인척들 영양제는 맨날 여기서 가져가고 그래놓고도 지 덕분에 먹고 산다고 거들먹거리질 않나. 병원 손님도 없으면서. 우리 약국 보고 병원 오는 사람도 많다는 거 모르나 진짜. 그래도 어쩌니 친누나가 건물주잖아. 약국 새로 개업하면 약사에게 목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럴 수는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갖다 바친 게 얼만데. 솔직히 그 병원 우리 없었으면 망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약국이 좋아서 이 병원으로 온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어머, 우리 지연이가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약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알고. 걱정 마. 뭐 어떻게든 될 거야.
너는 그런 걱정 말고 점심시간 끝나고 손님 맞을 준비나 하세요. 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죠. 우리 부부는 사실 은행에 상당한 빚도 가지고 있었어요. 약국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내준 처방전에 의지해야만 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병원의 비비를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약국에서 매달 사례비조로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병원에 전달하거나 혹은 병원의 임대료를 일정 부분 부담하거나 하는 일이 관례가 된 지는 오래였네요. 제가 하는 약국은 위층 내과에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 자체가 병원 원장의 누나 것이었고 두 남매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라는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최대한 그 비비를 맞춰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매는 저희를 내쫓고 자신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을 새로 들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대체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나? 권리금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당장 대출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동안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건물주 여자를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리 사정해도 그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우, 왜 구질구질하게 이래요, 정말. 김 약사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경우 없네. 내가 많은가 말해? 약국도 그렇게 잘 되는데 성의 표시를 더 하라는 거잖아. 그동안 우리 덕분에 호의호식했으면 은혜를 갚을 때도 됐잖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던 거 아시잖아요. 충분히 성의도 보여드렸고요. 정말 저희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그동안에 정이 있는데 좀 생각해 주세요. 누가 할 소리? 그동안의 정? 김약살 말로 그동안의 정이 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덕분에 먹고 사는 거잖아.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갑자기 3배를 올리시면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사실 약국 덕분에 손님도 더 늘어나셨잖아요. 저희 사정 좀 생각해 주세요. 참 뻔뻔하긴. 약국 덕분에? 덕분에? 어디서 헛소리야. 진짜 뻔뻔스러워. 우리 덕에 먹고 사는 주제에. 하긴 그러니 어디서 애비 없는 자식 키우는 동생이랑 같이 약국이나 하지. 그렇게 몸 함부로 불린 년이랑 하는 약국 어디 더러워서 가겠어? 내가 남 부끄러워서라도 당신들 내쫓을 거야. 뭐? 당신 말 다 했어? 안 그래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건물주 여자를 상대하느라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는데 그 여자 입에서 지연이의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바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남과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그날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길에서 뒹굴고 악을 쓰며 싸웠네요.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연이가 달려왔고 제가 왜 싸우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죠. 병원장과 건물주 여자는 다음 달이라도 당장 나가라며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가서 사과하고 올게요.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올게요. 아, 속상해 정말. 우리 엄마 얼굴 다 까졌네.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얼굴에 약을 바르다 말고 사과하러 가겠다는 지연이의 손을 잡고 끌어안혔습니다. 됐어. 아주 못돼 처먹은 저급한 인간들이야. 너는 말도 적지 마. 어디 남의 귀한 집 자식 보고 더러운 소리야. 우리 사는데 10원 한 장 안 보탠 주제. 걱정 마 지연아. 우리 어디 가도 안 굶어주고. 하,
우리 나가면 이 병원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지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미안하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못 참아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여기서 엄마 욕이나 먹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한때 실수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 실수를 혼자 책임지고 최선을 다한 어른이야. 욕을 먹으려면 잘못을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욕을 먹어야지. 너처럼 똑바로 사는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지. 괜찮아. 지금부터 네 욕하는 사람들은 네 엄마가 다 머리를 쥐어뜯어 놓을 거야. 그날 지연이는 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우리는 새로 약국 자리를 찾아야만 했어요.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지내왔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네요. 거기에 새로 약국 개업에 들 돈을 생각하니 솔직히 답답하기도 했죠. 그렇게 답답하던 어느 날 오후, 약국으로 아주 잘생긴 청년이 하나 들어왔어요. 훤치 않기에 반듯한 생김새, 옷차림도 말쑥한 것이 아주 멋있는 청년이었죠. 동네에서 처음 보는 잘생긴 청년이라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더군요. 약국에 들어와 잠시 망설이던 청년은 다가오더니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여기에 최지연이라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또 우리 지연이에게 반한 청년인가 싶어서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약간 긴장한 듯 하더군요. 맞는데 최지연 씨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언제 다시 오시나요? 조금 기다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아마 금방 올 거예요. 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지연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딸아이 마중을 갖고 곧 딸의 손을 잡고 돌아올 텐데 아마 저 청년도 그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서 그냥 돌아가기거니 싶었던 겁니다. 이제껏 지연이가 딸 손을 잡고 있는 걸 보고 한숨을 푹 쉬고 말없이 돌아가는 총각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연이는 이윽고 한 손에는 나풀나풀 뛰어다니는 딸내미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에는 유치원 가방을 들고 약국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청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장승처럼 굳어버리더군요. 엄마, 저 왔어요. 예나야, 다녀왔습니다 해야지. 우리 예나 유치원 잘 다녀왔어요? 엄마 손 꼭 붙잡고 왔어? 저는 일부러 엄마라는 말을 강조하며 그 청년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충격을 받을 총각이 하나 늘었구나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충격이 너무 컸던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눈시울까지 붉히고 있었어요. 근데 좀 이상하더군요. 그 청년과 눈이 마주친 지연이까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너 찾아오신 분인데 혹시 아는 사람이야?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제가 놀라 말을 걸자 지연이가 벼락을 맞은 듯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신이 뭐라고? 왜 왔어? 왜 왔어?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지연이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청년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네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청년은 지연이에게 다가가며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하지만 지연이는 자신의 딸을 안아 올리며 매정하게 청년을 밀어냈네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그런 말 하려고 온 거면 그냥 가. 나 다 잊고 새 출발했어. 다시는 오지 마. 나 다 알고 왔어. 이 아이 내 딸인 거 알아. 미안해. 나 너 버린 거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찾고 또 찾으러 다녔어. 거짓말하지 마. 벌써 7년이야.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고 잠적하더니 찾아다녔다고. 그런 거짓말을 내가 믿을 줄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청년은 지연이를 껴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한참 지연이와 청년을 달래고 나서야 사연을 들을 수 있었네요. 청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지연이와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을 정도니까요. 사실 지연이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집안의 반대로 진학하지 못했다는군요. 지연이는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새엄마 그리고 의붓동생이 있었는데 무관심한 아버지와 더 무관심한 새엄마가 지연이에게 신경 쓸 리 만무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대입 공부를 하다 만난 게 바로 이 청년이었다던군요. 과외 선생을 구하다가 선생과 제자로 만나게 되었고 곧바로 불같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잣집에 명문대에 다니고 있던 청년의 부모님이 지연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대요. 당연히 둘 사이를 엄청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던 둘은 부모님이 반대하자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죠. 바로 임신을 하면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요. 그렇게 지연이가 임신을 하자 청년의 부모님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청년이 얼른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아버지를 따라 법관의 길을 걸으면 받아주겠다. 군대에 있는 동안 지연이와 아기는 우리가 맡겠다. 청년은 부모님의 말만 믿고 바로 입대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전부 그 부모님의 계획이었죠. 청년이 입대를 하자 그의 부모는 지연이의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돈을 주면서 딸아이를 얼른 데려가라고 했답니다. 지연이네 부모님은 돈을 받고 지연이를 데리고 왔고 아기를 지우지 않으면 집에서 내쫓겠다고 한 거죠. 결국 도망치듯 집을 나온 지연이는 청년의 부모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우리 아들이 너를 부담스러워한다.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임신을 해서 힘들어했다. 그러니 여기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라는 말을 들었고 연락도 되지 않고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자 그 말을 믿고 홀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청년의 부모님과 지연이네 부모님이 서로 짜고 버렸던 일이었죠. 한편 청년은 청년대로 입대를 하자마자 지연이와 연락이 끊겼다는군요. 전화도 받지 않고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자 미칠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탈영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하네요. 청년의 부모가 지연이에게는 잘못된 주소를 알려주고 지연이의 부모가 청년에게서 온 편지는 전부 숨겼기 때문에 서로 소식이 닿지 않았던 것이었죠. 휴가를 나올 때마다 청년은 지연이네 집을 찾아가거나 지연이 친구들을 수소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대할 쯤
지연이의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는군요. 누나는 지금 과거를 다 잊고 새 출발했다. 그러니 제발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과 함께 지연이의 이름이 찍힌 청첩장을 떡하니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대를 하고도 지연이의 친구를 수소문해 알아봤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서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절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아주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작년 말 일이 있어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우연히 지연이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전한 친구를 길에서 만났다는군요. 그 친구는 청년을 보자마자 머뭇거리더니 진실을 고백했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좀 어려웠어요. 지연이 새엄마가 연락을 하셔서 돈을 준다고 하셔서요. 제가 그러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좀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그 친구는 눈물을 흘렸다는군요. 지연이의 새엄마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지만 임신한 채로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겨버린 친구가 걱정이 되어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사실을 알게 된 청년은 자신의 부모도 지연이의 부모도 모두 짜고 그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분노를 느끼고 그때부터 지연이를 찾았던 것이었어요. 사실 그는 지연이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 지연이의 뱃속에 있던 자신의 아이를 그리워했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웬 낯선 남자와 엄마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자 지연이의 딸 예나는 눈물을 터뜨렸고 저는 그렇게 셋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울었네요.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가고 지연이는 그 청년을 다시 받아들이고 함께 가서 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청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루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더군요. 청년, 아니 지연이의 남편이 지연이와 아이를 위해 구한 으리으리한 집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지연이를 공주님 모시듯 애지중지했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제가 다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이사 준비를 위해 약국을 정리하고 있는 어느 날 지연이가 약국으로 출근을 했어요. 아니 왜 왔어? 이제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이걸 혼자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그리고 저 잘린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하세요? 얘는 이제 힘들게 일하지 말고 예나랑 신랑이랑 깨볶으라고 그런 거지. 신랑이 잘해주니까 좋아? 지연이는 며칠 새 얼굴이 더욱 화사해져 안 그래도 예쁜 얼굴이 더 빛났습니다. 그 예쁜 얼굴로라고는 저를 생각하는 상냥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약국 옮기지 마세요. 이사 안 해도 돼요. 왜 갑자기? 건물 주인 여자가 마음이 바뀌었대? 그럴 거예요. 건물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뭐? 주인이 바뀌었어? 누구로? 그새 건물이 팔린 거야? 지연이는 예쁘게 웃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건물 매매 계약서였는데 그곳에는 세상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 엄마 거예요. 뭐? 이게 다 뭐니? 제가 엄마 허락 안 받고 좀 했어요. 미리 이야기하면 싫다고 하실 게 뻔해서.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이걸로도 제가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탁이에요. 저는 기절할 때 놀랐습니다. 지연이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은 지연이의 남편이 우리 약국에 있던 건물을 제 이름으로 사들인 것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이런 경우는 없다고 사양해도 지연이와 지연이의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예나는 그날 잘못되었을지도 몰라요. 알잖아요. 그날뿐 아니라 엄마 없었으면 진짜 저 혼자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이 안 가요. 엄마는 저와 예나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 계속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네, 장모님, 그렇게 하세요.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와 제 딸 살려주신 신세를 갚는 거예요. 이걸로 다 갚아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청년은 아예 저를 장모님이라 부르며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걸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얼떨떨했죠. 사람 팔자 모른다더니 지연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네에서 괄시받던 미혼모에 곧 쫓겨날 처지였던 저는 단번에 부잣집 사모님과 건물주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엄마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죄송한데 2층 내과 비워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월세 3배로 올리겠다고. 알고 보니 누나에게 월세도 안 내고 있었더라고요. 안 그래도 건물주 아줌마도 빚이 많아서 돈이 필요했던지 조금 가격을 더 쳐준다고 하니까 동생이고 뭐고 바로 판 거예요. 병원 비우라고 하니까 이런 게 어딨냐고 난리치다가 남매가 싸우고 하던데 뭐 알아서들 하겠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야무진 지연이는 저 대신 복수도 시원하게 해주었어요. 결국 횡포를 부리던 2층 내과는 나가고 그곳에는 성실하고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가 새로 자리를 잡게 되었네요. 당연히 병원은 더 잘 되었고 우리 약국은 훨씬 더 번창해서 옆 가게까지 넓혀 더욱 크게 확장했습니다. 지연이의 남편은 아예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사업을 이어갔어요. 수완이 좋은 것인지 사업은 한국에서도 크게 번창했죠. 지연이의 남편 덕분에 제 남편의 사업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남편이 장인어른 인쇄소에 부탁을 드려야겠다며 자신의 회사 일감을 전부 맡겨준 덕분이었네요. 지연이는 그 와중에도 변함없이 약국으로 출근하고 아이도 키우고 남편 내조도 다 해냈어요. 거기에 틈틈이 공부를 해서 대학에도 입학했죠. 바로 약대에 말입니다. 약대에 합격한 날 우리는 전부 껴안고 고함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약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 약국 나중에 저 물려주셔야 돼요. 저 진짜 열심히 해서 엄마처럼 좋은 약사가 될게요. 이렇게 말하며 오는 지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장하고 예쁘고 대단한 내 딸입니다. 그 사이에 지연이의 신랑의 부모님이 찾아와 지연이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 손길을 건넸지만 지연이 신랑은 단번에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아들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까지 가진 사람을 내쫓을 수가 있으시냐고요. 그 아이 다른 아이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손주잖아요. 내가 그렇게 빌고 부탁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7년 넘게 절 속이고도 뻔뻔하게 그동안 지연이 욕만 하시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이 사람 원망했는데. 가세요.
본인들 욕심 때문에 자식이 어찌되던 말던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부모 자격 없어요.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건 뻔뻔하게도 지연이의 새엄마와 그 아빠라는 인간, 남동생까지도 어떻게 알았는지 지연이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들은 아주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지연이에게 다가오더군요. 아유, 얘가 네 딸이야. 어쩜 널 닮아 너무 예쁘다. 잘 키웠네, 잘 키웠어.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응? 지연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신데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저 아세요. 너 엄마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예의? 지금 예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단어를 입에 담으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그러는 아버지는 그렇게 예의 찾으시느라고 딸이 울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탁해도 그렇게 모른 척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부끄러우시다면서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왜 찾아오신 거예요? 누나, 삐졌어. 말이 너무 심하네. 우리에게 섭섭했던 거 알아.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속마음은 안 그런 거 알잖아. 아니, 몰라. 그리고 너는 그 입 다물어. 네가 날 언제부터 한다고 주제 넘게 나서고 그래? 너는 내가 고소해서 깜빵에 앉혀놓은 걸 고맙게 생각해. 이 미친야. 뭐? 너 말이 너무 심하구나. 어떻게 동생에게... 동생. 어이가 없어서. 아까부터 자꾸 동생이니 엄마니 이딴 헛소리들 하시는데 그만 좀 하실래요? 가족, 부모. 아니, 이 세상 어떤 가족이 어떤 부모가 임신한 딸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엎드려 비는데 거기다 발길질을 하죠? 어떤 부모가 애 안 떼고 오면 우리가 안다고 협박을 해요. 그게 가족이야. 그것도 저쪽 집에서 돈도 받았다며. 지연이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친자식에게 어쩜 그렇게 무심해? 나 어렸을 때부터 언제 한번 말이라도 살갑게 붙여본 적 있어. 내가 뭐하고 사나,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 관심이나 있었냐고. 그리고 내가 우리 애는 아파서 제발 병원비하게 5만 원만, 아니 4만 원만 보내달라고 울면서 전화했을 때 아버지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전화질이냐고 재수없게.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죽는다고 전화 끊어버렸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가족. 저쪽 집에서 돈 받고 청첩장까지 만들어서 사기 쳐놓고 가족이라고? 돈에 미친 것들이겠지. 안 그래? 지연이는 거침없이 마음속에 맺혔던 한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자식 키워보니 당신들이 더 이해가 안 돼. 자식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요. 나야말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절대 그냥 안 될 테니 알아서들 해. 사기든 폭행이든 뭐든 무조건 집어넣을 거야. 알았어? 빨리 꺼져.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내쫓고 지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런 지연이를 안아주었죠. 엄마, 저는 이제 세상에 우리 남편이랑 딸이랑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평생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 걱정 마라. 너는 이미 내 딸이야. 걱정 마. 그렇게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또 웃다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고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어보아야 더 굳건해진다고 했던가요? 저희는 그 이후로 훨씬 더 굳건하고 행복해졌어요. 지연이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더욱 열심히 약국을 운영하고 있죠. 지연이는 곧 약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둘째도 태어날 예정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아이 낳고 예나 때처럼 아기랑 같이 출근할 거라고, 아기 봐줘야 한다고 어리광을 부리고 있네요. 어쩌겠어요. 제가 죄인이라고 또 봐줘야겠죠.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더 큰 행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물론 어떤 일이든 큰 시련이나 고생 없이 잘 지나가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 다 지나가면 꼭 좋은 일 한 번은, 내 팔자가 펴지는 일 한 번쯤은 꼭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